나를 조종해요. 가스라이팅. 출근하다 교통사고나 나버리면 좋겠어. 20대 후반의 출판 편집자 민서는 기상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끄면서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 기획회의는 또 어쩌지? 팀장님이 아파서 출근 안 하시면 좋겠는데. 정말 오늘 출근하기 싫다. 대학 졸업 후 출판학교를 거쳐 출판사에 편집자로 취직한 민서는 3년차 대리다. 주변 친구들은 얼마 전에 대리로 승진한 민서를 능력자라고 추켜세웠다. 민서가 자신은 능력자가 아니라고 직급만 대리일 뿐이지 여전히 회사에서 가장 막내라고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은 그래도 일을 잘하니 대표가 대리 직급도 주는 것 아니겠냐면서 축하해 주었다. 민서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다. 사실 대리로 승진한 건 대표님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게 맞다. 얼마 전 기획해서 만든 책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던 것이다. 대표는 그동안 인재를 몰라봤다고 칭찬하며 월급도 올려주었다. 민서는 그동안 고생한 걸 하늘이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좋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편집부 팀장님의 지나친 참견과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절정은 기획회의였다. 민서가 내놓는 기획서마다 작가가 별로라느니 콘셉트가 이게 뭐냐, 대리가 됐으면 좀 더 판매에 도움될 만한 기획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며 인상을 잔뜩 구겨 회의 분위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곤 했다. 시간 아까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민서의 기획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린 적도 있었다. 그나마 그런 날은 괜찮은 거였다. 적어도 월급 아깝다는 인신공격은 안 당했으니 말이다. 처음엔 회의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해주고자 중간에서 과장이 민서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기획서를 칭찬하면서 애써주었다. 하지만 과장이 그럴수록 팀장이 더욱 열을 올리며 민서의 능력 부족을 언급하고 괴롭히는 시간만 길어지자 최근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모르는 척했다. 그래야 살벌한 기획회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사실 민서가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대표를 제외하고는 5명이 일하는 작은 출판사였다. 대표가 기획, 편집, 마케팅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고 해마다 줄어드는 매출 때문에 대표를 비롯해 모든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편집팀은 민서까지 총 3명이었다. 팀장은 출판업계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쌓인 베테랑이었다. 제법 큰 규모의 출판사에서 일을 오래 하다가 5년 전에 대표가 출판사를 만들 때 스카웃했다고 전해 들었다. 민서를 제외한 또 다른 팀원은 민서보다 불과 6개월 전에 입사한 마찬가지로 초보인 사람이었다. 둘 다 편집일이 처음이라 팀장은 자기 일도 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팀장이 가끔 과도하게 화를 낼 땐 좀 힘들긴 했지만 또래 동료가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서는 편집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배운다는 게 마냥 좋았고 팀장도 그녀에게 친절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민서를 부르더니 함께 일했던 팀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알려주었다. 급여는 많지 않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또 출판 편집이 자신이랑 맞는 일이 아니었다면서 퇴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팀원이 했던 일을 팀장인 자기와 민서가 나눠서 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서는 너무 화가 났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해도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릴 수 있나 싶어서 당황스러웠다.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했던 차라 조금은 그 팀원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업무가 늘어나 힘들게 된 건 사실이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다. 작가와의 소통, 디자이너와의 소통, 마케팅 팀장님과의 의견 조율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서를 힘들게 하는 건 대표의 신뢰가 높아질수록 팀장의 개입과 간섭이 심해지고 민서가 일 처리를 조금만 늦게 해도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해댄다는 점이었다. 어제만 해도 너 머리 나쁘다는 소리 많이 듣지? 라면서 민서를 후벼 팠던 입으로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좋은 아침 하면서
웃으며 인사하는 걸 볼 때면 구역질이 밀려 올라오고 밤새 잠 못 이루며 스스로를 질타했던 시간이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인원 보강을 위해 새로 과장님이 입사한 이후로는 민서를 향한 팀장의 비난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처음 출근한 과장에게 능력 없는 막내 민서를 가르치고 일시키느라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첫 인사 때 대놓고 말할 땐 정말이지 얼굴이 화끈거려서 제대로 자기소개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로도 대표가 자리를 비울 때면 팀장은 사무실의 왕처럼 군림하며 사사건건 민서를 괴롭혔다. 부서장이라서 컨펌 받을 일이 매번 생기다 보니 욕설과 비꼬는 말, 그리고 차가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회의 시간은 번번이 혼나는 자리가 되었고 아침부터 시달리는 날에는 점심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런 날엔 여지없이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올 때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하곤 했다. 민서야, 정말 많이 힘들지? 요즘 계속 야근도 하는데 나도 민서가 편하다 보니까 가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미안해. 조금 힘들어도 참아줘. 나도 정말 힘들어. 민서가 그래도 여기서 잘 버텨내야 회사도 성장하고 본인도 편집자로서 실력을 키울 수 있어. 힘내줘.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내일 봐. 민서는 팀장의 문자가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정말 나를 위해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입사 초기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대표와 팀장이 처음 출판계에 들어와서 고생할 때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두 분의 결론은 같았다. 힘든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민서도 그 말에 동의했다. 어느 분야든 고비는 찾아오게 마련이고 이때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야근과 팀장의 질책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얼마 전부터는 생리할 때가 아닌데도 계속 아래에서 피를 쏟았다. 못마땅하다는 듯 한숨을 쉬거나 노려보는 눈빛, 일그러뜨리는 표정이 생각날 때면 손이 벌벌 떨리고 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 앞에 서야 할 때면 숨이 막힐 것처럼 호흡이 불안정했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다. 취업 준비생을 오랜 기간 거치면서 불안했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팀장의 허락 없이 이직하려 했다가 걸리면 나중에 보복으로 다른 출판사에 취업하기 힘들어질까봐 두렵기도 했다. 출근하는 것도 퇴직하는 것도 모두 무서웠다. 가끔씩 친밀하게 대해주는 팀장의 모습과 문자 메시지가 소름 끼치게 두려워서 아침마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일을 더 능숙하게 잘 해내면 팀장님도 예전처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다. 우울감과 무력감이 감정을 잠식할 때면 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그렇게 나약해서 뭔 일을 한다고 라며 소리질렀던 팀장의 말을 떠올리곤 자책했다. 이렇게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한 채로 혼란을 겪고 있던 어느 날 민서는 고등학교 동창인 예슬을 만나게 되었다. 예슬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가 되는 절친이었다. 서로 같은 계통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 편했다. 예슬은 민서의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민서야, 너 아무래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가스라이팅? 생각을 조종하는 친밀한 학대. 가스라이팅 혹은 가스등 효과란 누군가의 현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조종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가스등 효과를 하나의 개념으로 만든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로빈 스턴이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고용주로부터 분리되거나 독립하지 못한 채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이런 관계를 맺는 이유는 돈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생각에 스스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임에도 자신을 가해자와 동일시했다. 자신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행동을
남이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 로빈스턴이 이런 현상을 가스등 효과라고 이름 붙인 건 영화 가스등 때문이었다. 영화의 주인공 그레고리는 부유한 상속녀 폴라의 값비싼 보석을 훔치기 위해 사랑을 가장해서 결혼한다. 폴라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앨리스의 조카였다. 앨리스는 살해되었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고 앨리스의 모든 재산은 폴라에게 상속되었다. 그레고리는 앨리스의 소유였던 보석이 폴라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한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심리적으로 조종한다. 아내에게 스스로도 미쳐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린다. 로빈스턴은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심리적 조종을 받아서 이용당하는 현상을 가스등 효과라고 했다. 가스등 효과는 대체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나를 좋아한다면서 이 정도도 못해줘? 라며 은밀히 강요한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해주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데 이 모든 게 결국 관계를 위한 것이거나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한 강요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조종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현상은 가스라이팅 외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미성년자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다가가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후에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를 일삼는 그루밍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교사나 성직자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면서 학생이나 신도의 신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저지르곤 한다. 피해자들은 때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자신도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애착을 느끼고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스톡홀름 신드롬도 가스라이팅과 유사하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197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실제 발생했던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한 심리 현상이다. 강도들이 은행의 인지를 잡아두고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6일 만에 경찰은 강도들을 제압하고 인지를 모두 구조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과 면담했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강도들에 대해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강도를 제압하고 자신들을 구해준 경찰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까지 표현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거나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신도들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들은 교주를 이상화하면서 자신들은 이용당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교주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자신을 공격하거나 이용하려는 상대와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판단 대신 상대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스라이팅과 간호사 직업군에서 악습으로 불리는 태움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교묘하게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이고 태움은 업무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태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느낀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을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다. 다시 말해 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가해자로 분명히 인식하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가해자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움이나 따돌림, 학대와 폭행처럼 누군가로부터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스라이팅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부족해서 태움을 당한 거예요. 남편을 화나게 했으니 저를 못 살게 구는 거겠죠. 부모님이 저를 때리긴 했지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괴롭힌 건 그 그룹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통과 의례로 그런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소화되지 않는 불편한 감정. 몸과 마음이 지친 민서는 회사에서 일할 땐 열정을 불태우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다. 자신을 믿어주던 이전 팀장의 모습과 가끔씩 보내오는 따뜻한 말로 가득한 문자도 기억하지만 불같이 화내며 인신공격의 말을 퍼붓는 무서운 표정도 기억하기 때문이다. 민서의 마음은 소화되지 않는 기억으로 가득 차 너무 힘들었다. 민서는 친구를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은데도 왜 그만두지 못하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날 믿어주는 대표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지금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맞잖아.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벗어나라, 도망쳐라, 못하겠다고 말해라 하고 조언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회성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조종을 받고 있어서 그 어떤 생각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시 말해 민서처럼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면서 힘들고 불편하다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어차피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회가 주입하는 메시지의 영향으로 조종을 받고 있으니 굳이 가스라이팅을 문제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이다. 한편으로 일리 있는 말이다. 실제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는 메시지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편집되고 각색된 게 맞다. 기업들은 CF를 통해 소비자들의 생각을 조정해서 물건을 구입하게끔 하고,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심리상담 역시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과 가스라이팅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메시지를 스스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CF를 보는 것이나 작품을 읽는 것, 음악이나 영화를 선택하는 것,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모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에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제시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자기 실현이라고 한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아도 잘 살아간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기체적 평가 과정을 제시한다. 유기체적 평가 과정이란 유기체, 즉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내적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외부의 잣대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끼면 지속하고, 만약 무익하다거나 해가 된다고 느끼면 그만두거나 멀리한다. 간단 명료한 이 원리는 모든 생명체에게 해당한다.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의 식물도 그렇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타고난 자신들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발성이다. 그 메시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니 좋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가스라이팅은 아니다. 이럴 경우엔 내적 혼란과 갈등이 없다. 메시지 때문에 과거나 현재의 사건이 기억나서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된 메시지는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때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 메시지를 거부한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기억이 자극되고, 그로 인해 우울감과 죄책감, 불안과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사회 규범이나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다.
아무리 소중한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나 자녀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자신의 뜻대로 타인을 조종하는 건 옳지 않다. 자신을 잘 챙겨주었던 스승이나 선배 혹은 직장에서의 선임일지라도 말이다. 그런데도 흔히 이렇게들 말한다. 어쩌겠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죠. 저에게 잘해주신 분이에요. 저를 이용할 리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가스라이팅은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다. 내가 대상과 가까울수록 상대를 믿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영화 가스 등의 폴라처럼 말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엔 인지를 못하기도 한다.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혼자만 노력하고 희생해선 불가능하다. 혼자 참고 견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상대가 나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버려야 한다. 이것을 알아차리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소화되지 않은 일이 계속 기억나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가스라이팅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처럼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이유를 성격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성격, 즉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이다. 성격장애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무엇보다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성격을 의미한다. 여러 종류의 성격장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애성 성격은 나르시시스트, 가볍게는 왕자병 내지 공주병이라고 표현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면 스스로 잘난 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는 정도를 말하는 줄 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아니라 그냥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진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공감 능력의 결여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과는 정상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사회 고위층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처럼 소위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려고 한다. 평범한 사람을 만나면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백화점이나 마트 직원, 주유소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보도된다. 그들이 말하는 폭행과 폭언의 이유는 자신에게 깍듯이 대하지 않았다거나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상전이 하인을 부리듯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람, 상대의 고통에 공감 못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사람에게 성격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성격적 이유가 있을까?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타인에게 쉽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다. 그러나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 잘 지내야 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 이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격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맞추려는 경향성이 조금씩은 다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누구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조종술이다. 영화 가스 등에서 그레고리는 아내 폴라로부터 보석을 빼앗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인정하게끔 만든다. 그 중에 하나가 가스등을 켜는 것, 즉 가스라이팅이다. 그레고리는 다락방에 있는 보석을 찾기 위해 아내 몰래 다락방으로 가서 가스등을 켠다. 다락방에서 가스등을 켜면 아래층 가스등의 불빛이 약해진다.
아내는 하인에게 누가 다른 곳에 불을 켰느냐고 물었고 하인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남편도 하인의 말에 동조하면서 아내를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도 스스로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인정한다. 또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는 남편의 발소리를 듣고 아내는 누군가 다락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면서 환청을 듣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아내는 또 그런 것 같다고 남편의 말을 인정한다. 폴라처럼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다. 심리학자 쉐리프는 자동운동 현상을 이용하여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자동운동이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암흑에서는 정지에 있는 불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의 안구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캄캄한 실험실에서 불빛이 움직이는지, 움직인다면 과연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라고 과제를 주었다. 처음에는 참가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혼자 판단하게 하였더니 1인치에서 10인치까지 다양한 대답을 했다. 그 다음 날에는 참가자들을 같은 공간에 불러 모아놓고 다시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듣자 자신의 판단을 타인과 비슷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모호한 자극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다. 갑자기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난 못 들었는데?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넘긴다. 이처럼 우리는 애매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민서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엄밀히 말해 상황 자체가 애매하지는 않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정보다는 비난과 질책을 많이 받는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퇴사해버리면 자신을 믿어준 대표와 팀장을 배신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면 정신이 나약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까? 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기에 모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개 직원이 회사에 대해 이 정도로 지나친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누가 봐도 팀장이 민서의 심리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것은 모호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심리학자 애쉬는 쉐리프의 실험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림판에 그려진 한 선분을 보여주고 보기로 제시되는 세 종류의 선분에서 어느 것과 동일한지 대답하게 했다. 세 선분의 길이의 차이는 분명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사실 이 실험의 참가자들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실험 협조자들이었다. 애쉬는 이들에게 오답을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진짜 참가자가 타인의 틀린 반응을 따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가짜 참가자들은 모두 부탁받은 대로 오답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답해야 하는 진짜 참가자는 뭐라고 말했을까? 총 123명의 진짜 참가자 중 94명, 즉 76%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다른 사람들의 오답에 동조했다. 전체 횟수로 따지면 123명 각각의 12회씩 총 1476회 응답에서 36.8%가 오답이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다. 성격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렇다. 간혹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책하면서 괴로워하지만 위의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누구라도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법.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혼동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기분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다음에 몇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우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자신을 위한 일인지 상대를 위한 일인지 말이다. 물론 상대도 이득이 되고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누구의 이익이 더 큰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이 더 크다면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한 누구의 이익이 더 큰지 따져보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다. 게다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대는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다. 민서의 경우가 그랬다. 그녀의 업무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감당하는 건 회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민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혹독한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건 맞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황은 누구의 이익이 더 큰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시간과 장소, 사람이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과 고생이 과연 지금 이어야만 하는지, 또 그곳 이어야 하는지,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자문해보자. 자신이 지금과 그곳,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가스라이팅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선택이라면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자발성과 연결된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은 2006년에 제작된 일본 영화다. 이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나는 말이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갈 거야. 그게 내 행복이야. 마츠코의 친구 메구미는 남자에게 학대를 당하며 사는 마츠코에게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자고 설득한다. 이때 마츠코는 메구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마츠코는 시간과 장소, 사람을 선택한 셈이다.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마츠코의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마츠코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마츠코의 일생이 전혀 혐오스럽지 않게 느껴진다. 그 선택이 슬프긴 해도 말이다. 가스라이팅도 다르지 않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라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친구라면 연락을 끊고 연인이라면 잠수를 타도 좋다. 부부라면 이혼을 권하고 부모나 형제 같은 가족이라도 연을 끊기를 추천한다.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혼자서는 상대와의 관계를 끊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 상대가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수 있다. 또한 자신 때문에 상대가 입을 피해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자신과 상대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기에 그렇다. 이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화 가스 등에서도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폴라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런던 경시청의 브라이언 경위 덕분이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좋아했던 오페라 가수 앨리스와 너무나 닮은 폴라를 우연히 보았다. 이때 폴라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였는데 그는 폴라의 반응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접근을 시도한다. 초반에 폴라는
남편 그레고리가 외부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브라이언의 접근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모의 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브라이언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결국 브라이언은 사건의 진상을 추리해냈다. 그레고리가 보석을 훔치기 위해 앨리스를 죽였던 살인범이며 보석 때문에 폴라에게 가스라이팅을 가했다는 사실 말이다. 브라이언은 이를 폴라에게 알렸고 그레고리를 체포했다. 그레고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폴라를 조종해서 자신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조종을 시도했지만 폴라는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았다. 브라이언의 도움이 없었다면 폴라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브라이언은 폴라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두 번의 조언과 충고로는 어렵다.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예슬도 민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날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물론 민서는 예슬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여전히 내적 갈등 상태에 있었다. 예슬아,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작업 중인 책이 4권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어? 게다가 팀장이 내가 도망가는 걸 알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서야, 넌 그 회사 대표가 아니야. 막내인 내가 그만두면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새로운 직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일을 하든지. 예슬의 이야기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감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옆에서 지켜보다 못한 예슬은 출판업계에 오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민서를 만나게 해주었다. 셋이 함께 만나 민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당장 그만두길 권했다.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제멋대로 통솔하고 휘두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책도 만들 수 없다며 현재의 고통이 좋은 편집자가 되는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면서 진심으로 퇴사를 권했다. 또한 현재의 경력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원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받게 도와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결국 민서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했다. 민서는 그냥 문자로 퇴직을 통보하고 회사에 나가지 말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예슬은 민서에게 일한 만큼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며 당당하게 사직서를 내라고 말해주었다. 민서도 생각해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피하지 말고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민서의 사직서를 받아든 팀장은 무책임하다며 비난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조로 말하기도 했다. 그래도 민서가 뜻을 굽히지 않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소연도 했다. 다행히 그 어떤 시도도 민서의 결정을 흔들지 못했다. 어떻게 해도 민서가 뜻을 굽히지 않자 팀장은 그제야 대표에게 사직서를 전달했다. 민서는 용기를 낸 덕분에 퇴직금도 정산받았고 드디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달라진 행동이 기억을 치유한다. 퇴사한 민서는 모든 것이 좋았고 즐거웠다. 걱정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팀장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무엇보다 민서를 힘들게 만든 건 죄책감이었다. 민서가 퇴사한 이유를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표가 내린 결정이었는데 마치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시원한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민서는 예슬을 만나 팀장의 퇴사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도 아주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 예슬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정정해 주었다. 구성원 간의 업무 조정도 제대로 못해서 야근을 수시로 하게 만들고 막말이나 하는 사람이 고소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예슬과 이야기하면서 민서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유증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좋은 회사로 이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팀장에게 당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내내 야근했는데도 인쇄소 일정에 맞춰야 한다면서 쉬는 주말에도 특근을 요구했던 일, 회의 시간에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었던 일, 편집자로서의 능력을 폄훼하며 작가들과 뒷담화했던 일, 월급이 아깝다며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자기 덕분에 대리가 되었다고 공격했던 일 등이 생각났다. 직장을 옮겨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책을 만들면 그 기억이 모두 잊힐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가끔씩 불쑥 그 기억이 떠오를 때면 화병이라도 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자존감으로 인해 기획회의가 다가오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불안했다. 가스라이팅은 감정폭력이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미지가 남는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연락해서 따지려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다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땐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바람직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승화라고 한다. 분노를 화라고도 하는데 분노는 실제 불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 불은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분노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분노를 계속 억압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무차별적으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에너지로 삼아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 상담을 하다 보니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잊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마주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용하자고 말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준비를 해서 가정폭력 자원 상담원으로 활동하자고 제안한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블로그를 개설해서 경험이나 해당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라고 추천하기도 한다. 자신의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다 보면 기억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고통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과거 기억 속에 도움을 필요로 했던 자기 자신을 돕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현재는 언제나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 과거의 기억을 바꾸거나 지울 수는 없지만 지금의 행동은 얼마든지 이전과 다를 수 있다. 많은 이들은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과거의 싫은 기억과 힘들었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지금의 행동이 과거의 기억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는 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수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미래의 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회되는 과거와 다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현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상처받은 기억을 재생산하는 셈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전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과의 관계다.